우리 패널 분들의 지정 토론과 또 여기 플로어에 참석하신 분들의 자유 토론으로 나눠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정 토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김민선 박사님부터 소개를 했으니까 반대로 안준모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주시는 순서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닐 줄 알고 있었는데 먼저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싱크 2022도 이제 굉장히 좋은 어젠다를 발굴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또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뽑는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실제 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얼라이먼트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이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이죠. 근데 이제 둘 다 또 키스텝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던 일이라서 이런 것들이 잘 얼라인 됐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잘 얼라인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크 2023 그 어젠다를 뽑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화된 그 사이에 변화된 환경 변화나 이런 걸 잘 반영해서 세계 영역하고 10개의 이슈를 굉장히 어젠다를 잘 뽑아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게 굉장히 커버러지가 넓은 어젠다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분야별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아마 싱크 2024도 고민하신 테니까 그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싱크 2022보다 더 많이 변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기술 패권일 것 같고요. 누가 말해도 이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슬라이드도 나와 있지만 미국도 이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거를 결국은 이제 통과시켜서 법적 기반을 만들었던 거고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한 4, 5년 동안 탑 프라이어티가 될 건데 그 차원에서 한 4개의 어젠다를 잘 골라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기술 패권이 중요한 게 더 과학기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하고 인력을 다뤄주셨다는 게 이제 저는 참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패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무역 분쟁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세 같은 걸 통해서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절하게 되는데 사실 관세를 갖고 통제하는 거는 이 가치 사슬 속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프로덕트 재화나 용역을 컨트롤하는 게 되겠죠. 즉 우리가 베이직 사이언스부터 어플라이 사이언스, 디벨롭먼트, 프로덕트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때 저 뒤에 있는 마케팅이나 프로덕트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술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업스트림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결국은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서 애초에 서로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국가적인 주도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는 기술 패권에서 기초과학과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쓸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많은 또 전문가들께서 또 뭐 재교육이나 전환 교육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이 왔다 갔다 재배치하면서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굉장히 제시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임무지향 국가 R&D 시스템 대전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무지향 R&D에도 이제 세대가 있죠. 1세대가 이제 경제 성장이고요. 2세대가 이제 국가 안보고 3세대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헌법에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 또 최근에 꾸준히 사회 문제 해결, 탄소 중립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도 하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기술 패권처럼 안보적인 기술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한국형 임무지형 정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처 간의 협업이나 아니면 이 분절화돼 있는 어떤 혁신 정책에 대한 대통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예전과 달리 지금 뭐 19개, 20개 부처가 R&D를 하고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키스텝이 여러 부처가 하는 산발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묶을 수 있을 것인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가 이무지향형 정책의 한국적인 고민, 네 번째 뭐 제너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아까 5번 어젠다로 말씀해주신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무지향형 정책에 맞는 평가 시스템이 돼야 저희가 늘 강조해왔던 정책을 기획하고 투자에 반영하고 효과를 내고 다시 예산에 환류하면서 사업이 정제화되고 시너지가 났던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이 임무지향형 정책을 통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종적으로 이제 부처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국가적 어젠다, 국가적 임무 하에서 횡적으로 잘 엮이는 그런 날줄과 시줄 같은 매트릭스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세 번째 어젠다도 사실 민간 지역 주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지금 뭐 민간 R&D가 이제 뭐 77%, 78% 정도 되죠. 그래서 국가 R&D도 중요하지만 민간 R&D도 중요한데 또 약간 생태계가 따로 노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뭐 하는 생태계가 따로 있고 또 뭐 스타트업들의 생태계가 따로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앞으로 해야 될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생태계를 잘 또 엮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난리지 브로커 육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 산업이 됐건 이런 전 과학기술 혁신의 주기를 개별적인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 안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잘 하지만 아까 뭐 TLO 역량 강화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혁신 주체를 잘 연결시키는 그런 이 난리지 브로커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 합동 투자라든가 뭐 후불형 R&D라든가 뭐 이런 것도 민간 R&D가 증가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나 공공 섹터에서 할 수 있는 R&D 투자라든가 혁신 정책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투명성이라든가 책무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투자의 그릇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정부와 민간이 같이 조인트 벤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합동 투자나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환경 변화가 업데이트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를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벤처 캐피탈리스트 만나 보면 앞으로 한 5년간은 돈이 이제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시장에서 돈이 안 돈다 얘기를 하고 지금 바이오 회사건 뭐 잘 나가는 GPU 회사건 만나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기 침체에서는 세제나 규제, 정부 투자가 또 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어젠다를 많이 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이 중요한데 지역에서는 저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지자체 과학기술 조직 역량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행정의 방향은 지방 이양이 될 거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임무 중심 R&D에서 부처의 이기주의를 어떻게 벗어나냐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가 지자체가 종합 행정을 하니까 지자체로 이양을 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플랫폼적인 뭐 행정적인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뭐 교육부라든가 다른 부처들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학기술 쪽에는 뭐 교육부나 이런 부처보다는 상황이 좀 낫죠. 그래서 지자체의 뭐 과학기술 조직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산업 쪽 조직이 더 크고 과학기술 조직이 아직은 더
더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과학기술 조직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잘 키울까가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정리됐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3대 영역별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한 거라든지 앞으로 또 키스텝에서 추후 좀 고민해야 될 또 주요한 이슈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양현모 대표님. 네. 너무 앞에서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잘 만드셨다는 말씀 뭐 다시 안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뭐 어릴 때를 돌아보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미래의 희망을 과학자라고 썼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 과학기술이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뭔가 상상하게 해주고, 지금은 그 상상이 연애, 스포츠 이런 쪽으로 빠졌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다시 우리의 스타로 만들 것이냐, 이게 아마 싱크 2023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과학기술자가 히어로로 나서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게 다 지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민간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국가 R&D가 멀고 복잡하고 또 일부 귀찮고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많은 과제들이 이게 제한되는 것 못지않게 실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2022에서 나왔던 것들이 실행되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 오늘 나왔던 10개 분야의 과제들이 잘 실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앞에서 안 교수님께서는 이제 3가지 영역별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통틀어서 이런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실행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고민할까라는 부분을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무 중심에서도 강조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혁신과 도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혁신과 도전을 하려면 또 임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시커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걸 풀기 위해 솔버도 중요하고, 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펀더가 중요한데 이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시커는 이제 정부가 이 임무 지향을 할 때 어떻게 문제를 줄 거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기술 패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캐치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관점에서 잘 문제를 찾아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시장의 왜곡을 주지 않도록 하는 문제로 재정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솔버의 입장에서 민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오늘 과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과학기술 정책이 민간 기업을 수혜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지? 뭐가 부족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들이 많이 좀 소외되거나,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원이 어떻게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민간 기업을 어떻게 파트너로 보고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책 안에서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단순하게 수혜를 주고 뭐 세제 혜택을 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측면에서 많이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기업 안에서는 기업의 내부 혁신을 할 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전적이고 혁신적을 할 때 왼손잡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은 여러 정책들 중에 왼손잡이 조직에 해당하는 정책이 뭘까? 어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난 성과를 일반적인 그 주력 파트로 이제 다시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 과제 내에서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뭐 집단 연구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만 협업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코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협업이 잘 안 된다고 계속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에서 뭐 융합연구단으로 묶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만,
사실은 인식과 문화와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그 서로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협업이 얼마나 좋고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과학기술 측면에서 많이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월성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면 앞으로는 협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가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세스 안에서 계속 강조돼서 이후에 연구되는 새로운 연구자들은 협업을 처음부터 고민하는, 물론 지금 뭐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쓰는 협업 툴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친구들은 협업 툴을 많이 쓰고 있을 만큼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 전 분야에 과학기술 전 분야에 좀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의 인텔리전스가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협업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수평적으로 평준화시키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협업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앵커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결국 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아까 뭐 우수 연구자도 나왔습니다만 핵심 인재가 그 클러스터링 안에서 어떻게 스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한 명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자칫하면 모여있는 분들이 전부 내가 최고라는 생각하에서 협업이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 것을 포함시켜주면서 대표적인 성과가 나오고 전체적인 클러스터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의 좀 도구적인 어떤 접근이 이제 제도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코크리에이션 또는 콜라보레이션 다음에 코이노베이션까지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생태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융합 연구 분야는 아무도 안 가본 분야이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을 하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접근할지 뭐 캐치업이 안 되고 뭐 퍼스트 무버도 모르는 분야라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캐치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빨리 방향성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빠르게 캐치업할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전략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가 기반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짜여진 구조가 아니라 혁신도전도 마찬가지겠지만 린 스타트업 방식을 뭐 중기부를 중심으로 최근에 뭐 이제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스케일업으로 다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 린 스타트업을 어떻게 연구 개발에 도입을 해서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POC를 거쳐서 빠르게 투자할 영역을 선별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경험 등을 다른 거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전이 강조되고 협력이 강조될수록 좀 린스타트업 방식의 연구개발 도구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일부 R&D 샌드박스 같은 방식을 통해서 융합연구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아직 아무도 모를 때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빠르게 새로운 분야들을 검증해 나갈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키스텝이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굉장히 반가운 그 기업 부설연구소의 역량 진단 모델이 나왔었는데 그거 만들 때도 사실 만들어서 지원 드릴 때도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데이터 신뢰성이거든요. 모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신뢰할 데이터를 확보할 거냐. 그런데 많은 곳들에서 인덱스를 만들 때 너무 거창하게 만들어서 시작하고 터치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키스텝이 과기부나 키스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걸로 다양한 모델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인덱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비교되고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우리의 어떤 현황을 좀 대시보드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키스텝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데이터를 좀 오픈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하나의 경진대회죠. 경진대회를 통해서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데이터가 붙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모델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물처럼 그렇게 된다면 키스텝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오늘 말씀 주신 싱크 2030의 정책으로 실현되고 제한되고 실행되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인덱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좋은 과제들을 이 싱크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으려면 2022와 2023을 지금 비교해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새로운 것을 발굴하시는
때 힘이 너무 많이 드실 거다. 이거 10년쯤 하시면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어젠다 중에 한 20% 정도는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그래서 싱크를 통해서 키스텝이 한 10년 동안 동일 주제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이 정도의 생태계가 발전되더라. 이런 주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만 작년의 성과가 올해 이렇게 발전되면서 업데이트됐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아젠다로 변화되는 것. 이게 작년 거를 이제 뭐 끝났다고 보지 말고 새로운 과제보다도 업그레이드된 과제를 한 20% 정도 관리하시면 10년 후에는 이 정도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히스토리를 만들면서 발전시켜 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민간 쪽의 시각이 좀 더 신선하고 또 이 어떤 특정 영역을 떠나서 저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관통하는 이슈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소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처음 두 분이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똑같은 칭찬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그 아젠다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지금 지겹도록 듣는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좀 반출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혁신이고 두 번째가 전략이고 우리가 다루는 많은 그 문건에서 이 두 개가 없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을 봤을 때 그 혁신에 대해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애증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특히나 이제 정부 쪽에 그 공공의 이런 혁신에 대해서 고민할 때 두 가지가 항상 빠져 있다 내지는 그 두 가지를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한다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가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임무지향도 얘기하실 때 경제성장, 국가안보, 사회문제 해결 이런 거는 다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치 갈등이 있어요. 지금 사회에. 예를 들어 불평등, 분배, 양극화 등등등. 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나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하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치의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혁신을 얘기할 때 이제까지 많은 모두가 동의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그거 사실 기술적인 해결이잖아요. 임무가 분명하니까. 근데 임무가 분명하지 않은 이런 점점점 분명해지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거를 추구하는 혁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갈수록 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그 문건들을 보면은 아쉽게도 이렇게 주어가 빠진 혁신 그 정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가 분명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처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딜레마인 거죠. 왜냐하면 혁신의 주체를 딱 이렇게 어느 부처 딱 정해놓으면은 지정은 되는데 한편으로 그러면 거기서만 해야 되고 남들은 도와주지 않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딜레마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전체 그 우리 이 아젠다 작업을 관통하는 어떤 첫 번째 키워드로서 혁신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가치와 어떤 주어의 문제 이거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자주 나오는 말이 전략인데요. 정말 저도 카이스트에 있다 보니까 막 꿈꿀 때도 전략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전략은 우리가 너무나 다 알다시피 두 가지가 또 문제인데 하나는 기회비용이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략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면서 자꾸 하나하나 이 전략을 다 동시에 추구를 못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뭐를 먼저 할 것인지 이게 다 기회비용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여기 가서는 조금 이제 디테일이 없어지는 점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젠다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텐데 약간 그 현미경처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스텝백 해가지고 지금 도대체 그림을 이게 아구가 잘 맞게 그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젠다 자체가 10대든 20대든 많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백화점식의 나열을 우리 과제 평가 때도 맨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도 또 작업하다 보면 또 예쁘게 이렇게 백화점에 상품 진열하듯이 착착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 모자를 하나 씌우면 좋겠거든요. 뭔가 과학기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상상, 새로운 화두를 뭔가 던져주는 키워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윤정부 과제랑 너무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저기서 다 봤던 다큐멘터들이 이거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아젠다 하면은 뭔가 탁 던지고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화두 같은 거, 어떤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이건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걸 정책으로 구현하면은 이제 수단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법이랑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물리적인 또는 그런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자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오랫동안 고쳐져야 되는 문화나 인식이나 관습 관행의 문제인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만약에 그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에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수단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22년에 그 발굴해서 지금 이제 반영된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냥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를 넣어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뭐가 온라인이 안 된 건지 그래서 이런 그 엑스포스트 모니터링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교, 지역, 전략기술, 인력 이 네 가지거든요. 이제 디테일에 갔을 때 첫 번째 외교는 아까 이제 정확히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외교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고난도의 전문성의 영역인데 우리가 과학기술 외교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과학기술하는 전문성을 가지면 외교는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또 과기부랑 외교부랑 사실 약간의 이제 영역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국제정치로 가게 되면 기술 패권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결국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인데 여기서 과학기술은 전쟁의 도구기도 하고 평화의 도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윤 정부가 얘기하는 가치 기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는 자유주의 기반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정치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외교 역시도 과학기술에서 단순히 이제 안보라든지 이런 경쟁력 강화만이 아니라 실제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똑같은 원자력인데 그럼 뭐 그 원자력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지역 문제는 저는 좀 대전에 사니까 갈수록 그렇게 느끼는데요. 대전은 좀 서울이랑 비슷하긴 해도 이제 더 이상 균형 발전이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절실한 시점에 와버린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문제가 이제 우리 어디 신문에도 지역의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그 자체가 돼버린 시점 여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문제를 이번에는 그냥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저 밑에 있는 우선순위로 딱 나가지고 보면 지역 얘기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데 완전히 이거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저기 여러 그 인구 전문가이신 유명한 서울대 누구 교수님이 계시나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5년이 우리나라 이제 인구 변화 정책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역 혁신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걸 추동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전략기술은 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력 문제도 그 아까 그 학령 인구 감소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과학기술 인재가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고 한 건 다른 분야에서 들으면 니네만 그러냐 우리도 그러지 문송시대에 더 그러서 이거에 대한 조금은 약간 리파인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학력 인구가 감소하니 과학기술 자원이 모자라서 우리 더 막 이공계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우리는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우리랑 경쟁하는 많은 그 똑같은 인재를 두고 경쟁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일단 이걸로 정리하고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과학기술 외교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뭐 과학기술 하면 국제협력만 얘기하다가 과학기술의 외교가 등장하는 거는 사실 몇 해 이제 기술 패권 이런 것 때문에 됐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아직 그 과기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갈지가 지금 명확한 것은 않아요. 근데 또 외교부는 또 외교부대로 자기들만의 또 고유 영역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좀 디벨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민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면 역시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셔서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발제하시는 것과 또 그 패널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일단 너무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뷰들이 조금씩 달라서 더 흥미진진했고요. 그래서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봤던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지겹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10대 아젠다로 도출되어 나오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지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아젠다 10개가 뽑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 작업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해마다 연말에 키스텝에서 발표하는 10대 또는 뭐 15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정책이 기대가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10대 아젠다 중에서 10대 아젠다가 지금 이렇게 제안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키스텝에서 향후에 연구 기획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 10대 아젠다가 도출된 과정이라든지 결과들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랑 굉장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 15대 아젠다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신규 사업에 반영이 되었는지로 평가를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결을 같이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것과 이제 키스에서 발표하시는 이 정책 10대 아젠다와는 조금 뭔가 차별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젠다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뽑는 것도 힘드시지만 그 아젠다가 그대로 정책으로 발현이 되고 실행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새롭게 제안될 아젠다가 있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아젠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과정이 좀 그 여러 해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좀 구분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 10개 아젠다가 다 흥미진진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7번째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혁신 정책 기반 강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 부분은 지금 임무 지향에 편제를 시킨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오늘 제안해 주신 부분이 이제 기반 강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필요한 기반들을 이제 잘 추려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디지털 전환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다양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의 혁신을 가지고 오긴 하나의 수단인데 수단보다는 약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로 가고 있는 치중된 조금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산업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전환은 결국에 매개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라는 부분이고 데이터라는 부분 때문에 국내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글로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지금 데이터에 있어서의 글로벌 규범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규범, 이제 국가별로 그 규범을 잡아나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디지털 규범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민간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포괄적인 근거법으로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필요한데 제안된 제목 그대로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핵심 규제 부분이 있고 이제 핵심 법령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해가지고 큰 방향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연구가 이제 추후 연구에 같이 포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젠다 8로 제시해 주신 민간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 크게 두 축으로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이랑 이제 규제 샌드박스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액 공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업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큰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 세액공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실행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추후 연구하실 때 꼭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예를 들으셨던 신성장 원천 기술 세액공제 지금은 이제 이 제도명이 바뀌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지금 한 4년 정도 전 이제 심의위원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거의 100% 대기업, 그다음에 이후로 흘러오면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들어오지만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신청 자체를. 그 이유가 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 세액공제 제도를 신청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을 좀 원인들을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만 서류 작업이 어려워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연구를 어떻게 하면은 신성장 원천 기술 또는 지금 여기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국가 전략 기술에 부합한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그 제안을 하지 못해서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신청했더라도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세액공제가 결국에는 대기업은 물론 포함하지만 민간기업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관련 규제가 막고 있거나 또는 관련 규제가 아예 없어서 길이 없어서 못 가고 있고 또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무엇인가 검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간지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전 산업뿐만 분야에서 시작한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의 별칭이 혁신의 실험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혁신의 실험장을 그대로 실험장으로 놔두면 기업들이 실험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에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로 4년, 그러면 보통 2년 내외에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연장이 되면은 이제 올해가 4년 차. 그러면 이 기간에 사실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이 된 이유가 법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지 또는 정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됐으면 그간에 이런 승인받았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안해 주신 기술혁신 옴부즈만 제도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 옴부즈만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그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한 4-5개 정도 됩니다. 산업부의 산업융합 옴부즈만, 중기부의 중기 옴부즈만, 또 산업부의 외투 옴부즈만, 그리고 기재부의 혁신성장 옴부즈만.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옴부즈만 제도로 활용해야 되는 이제 그 입장에서는 또 제도가 또 다양해서 의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옴부즈만 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옴부즈만 제도를 이제 새로 신설을 한다면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새로운 역할 하나 드린다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샌드박스에서 지금 진행되었던 사항들, 승인됐던 사항들의 법제도의 법령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을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규제 샌드박스 기술혁신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의 큰 역할로 드린다면 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하나가 또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소연 교수님께서 지역 관련된 아젠다를 제일 마지막에 놓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번째에 있는 이 지역주도 혁신성장 역량 제고 이 아젠다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아젠다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급해졌고 여러 가지로 이제 풀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번째 그 방점을 찍는 이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젠다에서 제안하신 세부적인 전략들도 모두 의미가 있고 여기 조금 더 힘을 더 붙여드린다면은 여기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 그 테스트베드의 일환으로 리빙랩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리빙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이 주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혁신 리빙랩의 역할이 조금 부각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 산업혁신 리빙랩을 활용을 해서 특히 공공조달, 혁신 공공조달과 연결을 시킬 때 지역 공공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조달의 이슈는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이 바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혁신 리빙랩을 지금 여기에 연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로 바로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툴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10가지 아젠다 정말 너무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까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이제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제 실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오늘 제안하신 10개 아젠다가 많은 부분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네 분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우리 자유토론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전문가들 네 분 모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돼 가지고 뭐 아마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범부처적인 뭐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이런 걸 이제 수립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과기혁신본부하고 저희 쪽에 떨어진 숙제는 서비스업 R&D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지금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마 김민선 박사님이나 아마 양현모 대표님은 많이 이런 쪽에 좀 서비스 R&D 쪽에 좀 해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선 박사님 혹시? 네,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7번째 아젠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이 서비스 R&D가 조금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말았던 부분이 소상공인 서비스 이렇게 국한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R&D 부분은 사실은 서비스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랑 제조업이랑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서비스로 인해서 제조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제조로 인해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R&D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제 특위도 이제 조성된 적이 있었고 했었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셨지만 결국에는 해주셔야 될 부분이 서비스 R&D거든요. 서비스도 역시 R&D 영역 안에 들어오고 즉 R&D라고 하면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팩터를 잡고 그 팩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조건을 주고 결과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R&D를 굉장히 태저블을 하고 손에 잘 잡히지 않지만 트라이 앤 에러로 직접 해보고 안 되면 바꾸는 이게 아니라 기존의 기술 개발에서 활용하고 있는 R&D 체계가 서비스 R&D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서비스 R&D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는 결국에 제공되는 주체가 개인 1대1로 가게 됩니다. 즉 사용자를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또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평가 체계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 R&D도 기존의 기술 개발 R&D와 같은 일정 정도의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한 가지. 두 번째는 서비스의 특성화된 부분, 즉 사용자를 고려한 이 서비스를 특성화한 부분을 R&D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서비스 자체로만 아니라 제조랑 연결해서 어떻게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 대표님도 혹시? 네.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비타이제이션 얘기할 때는 이미 제조와 서비스는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만 분리해서 R&D를 떼어낸다? 이전의 디지털 전환과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관련된 서비스에서 출발한
뭐 제조와의 융합이거나 서비스의 자체의 혁신을 좀 고민하시는 영역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R&D 성과물들을 IT나 AI나 그밖에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어떻게 서비스에서 받아들이도록 할 거냐, 세 번째는 저희가 R&D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죠. 그게 R&D냐? 예, 이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서비스는 더 솔루션에 대한 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예전에 서비스 사이언스 얘기했듯이 그 영역이 들어갑니다. 심리적인 영역, 그다음 사이언스 영역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칫하면 인문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R&D가 아니야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 이거를 뭐 빅데이터를 통하건 뭐를 통하건 이게 분명히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혁신 활동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주면 서비스가 이제 R&D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에서 서비스를 받아들일 때도 또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게 자유토론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저희도 그렇고 과기혁신본부도 그렇고 뭐 아까 김소영 교수님은 이제 과기 분야만의 이슈는 아닌데 지금 워낙 이제 이 학생들도 줄어들고 뭐 이공계 줄어들고 이게 결국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엄청 늘릴 텐데 과연 이거를 할 만한 사람이 지금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다 사람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전략기술 분야 관련돼서 아마 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아마 가장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뭐 반도체 분야 몇만 명 양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게 분야별로 거기에 네이티브한 인력이 한 20-30% 있는 거고 나머지 한 50-60% 해당되는 인력들은 상당히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이동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약간 시범 분석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런 어떤 그 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보 관련돼서 혹시 우리 안중로 교수님하고 김소영 교수님 쪽에서 혹시 우리 오늘 발표한 거에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한두 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자유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안 교수님 혹시 워낙 뭐 인재 쪽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 그 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비스 R&D 조금만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R&D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제조업 R&D에서도 포멀 R&D 말고 인포멀 R&D를 요새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포멀한 R&D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R&D도 중요한데 사실은 기업의 혁신에서 인포멀 R&D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인포멀 R&D가 서비스 R&D랑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양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의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썼냐, 아니면 사람이 몇 명 들어갔냐, 아니면 이게 필요한 리서치냐인데 서비스의 R&D는 기본적으로 원샷으로 그냥 다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시작과 끝을 좀 얘기하기가 힘들고 또 이게 창작이냐 R&D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는 저는 참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기재부에서는 서비스 R&D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까 또 김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부에선 제조 지원 서비스 고민을 하고 또 그 과기정통부도 일자리국에서 전통적으로 연구 산업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세 개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과학기술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도는 그래도 약간 일종의 소상공업 서비스랑 조금 결이 다르고 과학기술과 유사하니까 그거부터 좀 풀어나가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재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 주신 대로 농담 삼아서 그런 말 하죠. 뭐 반도체 10만 명, 뭐 10만 명 다 합하면은 뭐 한 1000만 명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공계 그 부족은 미국하고 독일 약간 빼고는 전 세계 공통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국가를 만나도 똑같이 하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키스텝에서 발표하신 그런 전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찾아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저도 기업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또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학위 한 번 받아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다 갔기 때문에 계속 전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정책적으로는 이 평생 교육하고 교육부는 평생 교육으로 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직업 훈련으로 보는데 사실 이 두 개로는 접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처럼 무슨 평생 교육원에서 라이프타임 에듀케이션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거고 고용부에서는 직능 교육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저숙련은 되지만 사실 고숙련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하나 보태면 저는 그 외국인 연구자가 또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의 포항공대 교수님 특강으로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외국인 학생이 많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집트나 이런 전통적으로 많이 오는 베트남이나 이런 학생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학생이래요. 근데 그냥 한국이 좋아서 또는 이제 프랑스가 사실은 또 이공계 교육 시스템이 요새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가기 싫고 한국은 좋은 것 같고 해서 오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애닉도탈한 사례가 되겠지만 저희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약간 외노자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자 체계도 우리나라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면 포스트 스터디 웍 비자처럼 잡서치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비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외국인 석박사가 창업을 하면 엔터프레인 비자 같은 걸 만들어서 확실히 준다든가 이렇게 고급 인력을 굉장히 우대하는 정책을 피지 않으면 지금 자연 감소 추세에서 아무리 국내 인력으로 돌려도 간극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조금 좀 전환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저기 핵심 인재 인력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숫자로 10만 명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인재 수준이라는 건 1에서 100까지 어마어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예전에 다 분석을 키스텝에서 했지만은 정말 탑 1%는 어디가 있고 탑 5%는 어디가 있고 이거 다 분석하면 나오는 거라서 저는 첫 번째는 전략기술 분야 이제 12개가 확정이 됐는데 이 12개에서 보면 우리가 고유명사로 찾아야 되는 인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을 포함해서 이런 AI 4대 천왕처럼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려면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초격차가 아니라 초격차 인재죠. 말하자면 도저히 이제 넘사벽인 그런 사람들은 운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하고 그냥 우리가 중급의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의 스킬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걸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카이스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저희 800명 학부생 중에 무학과인데 이제 AI가 뜨니까 400명 이상이 다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지난 아폴로 이제 원자력 맨하탄 프로젝트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60년, 70년 사이에 미국의 인력 정책에 보면 붐앤버스트가 계속 있었거든요. 미국이 맨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죠. 왜냐하면 도저히 내 분야에서 안 돼서 딴 분야 가서 오히려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고민하실 때 첫 번째는 아주 탑 클래스의 그런 사람들은 아주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중간 정도의 허리를 이루는 인력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신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허리를 이루는 게 열 곡이 아니고 보통 만 단위로 가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저는 인력 정책은 무조건 수급 불일치라는 거를 전제하고 가야 된다 보거든요. 우리가 맨날 예전부터 보면 산업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하면 수급 일치시키기가 되게 고민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요는 무빙 타겟인 거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000명 필요하는데 솔직히 올해 우리 반도체 인력 갖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다들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무빙 타겟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오히려 정책 결정자들한테 어떤 환상을 좀 깨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몇 명을 돼야지 안전하다. 이거는 저는 이거 굉장히 환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수요라는 거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측을 해서 오히려 전략을 아주 플렉서블하게 가져가서 이번 반도체 할 때 고용부하고
교육부 추정이 달라가지고 막 신문에 엄청 보도됐는데 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정부가 모두가 똑같이 우리는 2024년에 뭐 10만 명이 모자란데 지금 8만 명이니까 얼마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사실은 데이터는 다른 걸 보여주는데 감히 이렇게 반기를 못 들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싱크탱크로서의 그 키스텝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향한 어떤 비전에 얼라인돼 가지고 그걸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를 무빙 타겟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정책 결정자들이 알아가지고 그 기대치를 좀 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자유 토론 플로 계신 분들, 우리 내부 분들도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외부에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님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혹시 또 추가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학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역량이나 연구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학력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라도 연구 역량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키스텝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수요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냥 느낀 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젠다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대학 내에서나 그 집단 거점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도적인 부분에서 앞장서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역량이 좋은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좀 대학 내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이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간단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우리 플로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의견이나 있으시면 우리 오연하 본부장님 또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오연하입니다. 일단 저희 원에서 작성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막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데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좀 평이해지는 감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젠다가 제시되면서 좀 너무 언어나 이게 좀 평이하게 방식으로 좀 기술되어져서 당초에 이제 제안됐던 부분보다는 조금 정책화하는 거에 너무 좀 방향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부분 좀 극복하려면 실행 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각 아젠다별로 업무를 진행할 텐데 그때는 조금은 더 조금 혁신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좀 이런 대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기술 패권이 제일 중요한 지금 환경 변화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기술 공동화나 산업 공동화를 유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성이 여기 좀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메인으로 잡았지만 기존 방식이나 추진 체계 등은 좀 기존 방식 개념을 아직 그대로 좀 제시하는 한계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특히 이제 민간 기술 혁신과 관련된 부분도 좀 조세 재원이나 이제 규제 개혁, 즉 이제 간접 지원 중심으로만 이제 좀 제시가 돼서 사실 미국이나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자국 보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양반스럽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좀 적극성 있게 제시하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 혹시? 저도 좀 네, 드릴게요. 예. 이거 이제 키스텝 띵크 2023 이렇게 해본 지가 몇 년 안 돼서 여전히 이제 저도 와서 오늘 이제 작년에는 오자마자
받아서 받고 올해 이제 새로 하는 건데 항상 이 정책성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외부 전문가도 오셨으니까 좀 듣고 싶어요. 키스텝이 이런 띵크 2023 같이 매년 할 텐데 이걸 해야 되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네 가지로 기능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가 기술 혁신, 우리나라 과학 혁신을 총괄 지원하는 띵크탱크로서 모든 혁신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한번 공감하면서 공동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을 한번 제시해보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또 아까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것도 한두 개 같이 제안이 돼야 되는데 오늘 10가지는 대부분 다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집약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키스텝의 위치가 결국은 정책의 띵크탱크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실행은 결국은 정부 부처가 채택을 해서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우리 키스텝의 띵크 2023이 다른 부처 정책 수립하기 전에 이제 수립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면 각 부처가 이걸 이제 공감이 되면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채택이 되어서 각 부처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또 새로운 예산 사업으로 이제 채택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가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법 규정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각 부처가 이걸 수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각 부처들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저희 내부적 역할입니다. 하나는 이 키스텝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이제 5가지 기능이 있죠. 우리가 기획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예타도 하고 뭐 평가도 하고 이런 그 각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우리 키스텝의 내부 직원들이 공동으로 좀 이런 어떤 지향점을 갖고 해보자 이런 이제 의식을 좀 공유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원영원장도 얘기하고 부원장이나 뭐 또 전략센터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키스텝 전 직원들이 한번 국가 정책을 한번 전체 리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띵크탱크로서 전방향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는 이제 그 어떤 연습이 저희한테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4가지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오늘 여러분 참석하셨고 우리 김수영 교수님은 저희 이사님이시도 하셔서 띵크 2023의 아이덴티티를 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아까 현모 대표님 잠깐 말씀을 주셨어요. 한 20% 정도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식으로 좀 해보자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여러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평이해진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 싱크 2023 또는 2024가 앞으로 발표됐을 때 이걸 부처에서 발표하면 받아가 주겠지라는 틀을 떠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부처로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벤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담회 방식으로 이거를 각각 부처별로 필요한 기능으로 분화시킨 다음에 각 부처별로 제한하는 또는 영역별로 제한하는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지적 주셨지만 어떤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어려운가, 정책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현장에서 어려운가가 피드백돼서 그 다음번의 주제로 그럼 현장 실행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화된 방안 이렇게 된다면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발전되고 그 다음에 또는 반영했는데 추진하시다가 또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좌초되거나 또는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다른 부처가 실행할 때 지식으로 경험으로 제공해 주신다면 이게 계속 살아서 발전하는 생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민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은 모든 기업이 다 혁신하고 싶어 하죠. 다 혁신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근데 혁신을 목표로 두는 순간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혁신은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도태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혁신은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런 혁신을 위한 도구들이 생태계가 바뀔 때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사실은 더 큰 관점에서 해줘야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인 혁신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혁신을 하라고만 추구하지 말고 저희는 그걸 와이즈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와이즈한 관점에서 이노베이션을 누가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Think 2023이나 2024에 앞으로 그런 개념들이 좀 아까 가치라는 말을 주셨는데 이런 가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혁신을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담아주시면 그걸 이제 받아서 실행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 키스텝 우리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 키스텝 띵크를 붙여가지고 이제 브랜드화를 해서 이제 시작한지 이제 2년째 본격적으로 2년째인데 저도 이걸 제가 이제 혁신전략연구소장 할 때 기획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그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큰 어젠다들을 제시해서 차기 정부에서 좀 어떤 새로운 어젠다 그때는 좀 아까 말씀하신 좀 기존에 생각 못했던 파격적인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몇 개 일부 좀 늘 수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정부가 드러나서 나서 5년 그 5년 말고 그 사이에 이 어젠다들은 어떻게 우리 포지셔닝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올해부터 이 정부 끝날 동안은 이걸 어젠다를 하지 말고 그냥 뭐 하여튼 10대 정책 과제 그래서 이 어젠다 중에서도 좀 구체화될 거를 10개를 정도 뽑아서 제시하는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작은 얘기들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기시감이 있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어젠다가 또 새 정부의 과기 정책에 너무 온라인이 안 되는 것도 사실 공감 측면에서 되게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시감도 있고 좀 뭔가 어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1년에 10개 정도 하면 진짜 한두 개는 좀 약간 파격적인 걸 발굴하고 또 한두 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를 들자면 인재 어젠다는 계속 우리가 5년 10년 계속 그 관리해야 될 어젠다라고 생각해요. 인재가 내년은 또 어젠다를 안 뽑히고 이것도 이상한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우리 키스텝 혁신정책 아젠다 이 연구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좀 발전시키고 정립해 나가는 그렇게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김민석 박사님. 이제 추가 의견 드리면 이제 물론 10개 아젠다가 이제 기시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선가 받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이거 오늘 발표하신 것들의 세부 아젠다에 다시 세세부 전략들을 보면 거기서 신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아지려고 한다면 아젠다 선정하는 절차를 쭉 보시면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셨는데 이제 전문가가 또 분야별로 또 부처별로 전문가들이 조금 중첩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장 정책 발의는 하지 못하지만 현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초기에 아젠다를 뽑는 과정 중에 더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더욱 더 이제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혹시 안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도 추가하실까요? 네, 저도 그 김 박사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재작년인가 한번 1986년에 쓴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키스텝의 전전신이 쓴 스캔으로 된 한자 보고서인데 사실은 놀랍게도 워딩이 똑같습니다. 뭐 산학연 협력 안 된다, 뭐 민간에 활력을 줘야 된다, 그런 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13페이지에 있는 그 한 장으로 된 요약표에 대단위나 중단위 어젠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시감은 어쩔 수 없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키스텝이 또 그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얼라이먼트가 없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매년 한다고 하시니까 사실 매년 그 하는 것 중에 그래도 저희가 중복될 거라고 알지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IT에서 왜 뭐 테크놀로지 그 10대 기술 계속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나올 때 되면 알아서 찾아서 꼭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스텝 띵크 뭐 2023, 2024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되려면 뭐 한 7대3, 6대4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던던트 하지만 뭐 리던던트한 부분은 저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게 한 번에 풀리지 않아서 누군가는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시감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한 발짝 나가는 모습을 키스텝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하시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 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한 뭐 30% 정도 넣으면 그 정도 밸런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키스텝의 미션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기부의 1차관, 2차관실은 주로 과학기술 자체를 다루는 거고 혁신본부는 전 부처에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게 좁게 보면은 진짜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크게 보면 아까 뭐 다들 원장님을 비롯해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는 거를 아는데 실제 전략이나 정책은 다 과학기술계를 위한 정책으로만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그 앞부분에 네 가지 그 포지셔닝에서 두 개는 이제 외부적인 거잖아요. 뭐 그 정책이 실제 뭐 부처의 사업이나 예산으로 반영되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혁신 주체가 공감하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컨센서스 빌딩하는 그런 노력인데 그 혁신 주체라는 걸 좁게만 잡으면 이게 그냥 과학기술계의 우리 집 잔치가 되는 거고 지금 서비스 혁신도 사실 아시다시피 오슬로 매뉴얼에 이미 예전부터 그 제조업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서비스로 크게 확대를 했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전 산업 전 사회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첫 번째로 과학기술을 훨씬 크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약간 레토릭으로만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 미중 경쟁에서 뭐 이런 탄소 중립 과학기술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레토릭으로만 자꾸 하니까 저는 신문 기사에서 과학기술 뉴스는 정말 쫙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런 싱크 2020 뭐 얼마 하는 게 대외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꼭 기술하는 사람들만 안 보고요. 그 뉴욕 타임스에서도 그거를 나올 때마다 계속 이걸 하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리뷰가 예전에 초창기에 그걸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트렌드 소개하는 걸로. 근데 그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정되는 기술 보면은 별거 아닌 것도 있긴 있어요. 그냥 굉장히 그 시대의 화두를 탁 이렇게 공격하는 그 디지털 뭐 추적 그거가 이제 2020년에 됐을 때 솔직히 그거 별로 기술적으로 막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화두를 던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나중에 그러면 키스텝이라는 게 단순히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이 포함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좀 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궁극적으로 좀 지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도 이제 다들 조직에서 일하시니까 결국은 조직 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비전 작업을 제가 총장님을 몇 번 모시면서 몇 번을 했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비전 작업 엄청 많은데 말씀대로 똑같은 거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성공적인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답력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답정력 뭐 그런 거 없이 해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요. 예전에 비전 작업했던 분들을 다 찾아가 보니까 그 잘된 팀이 있어요. 그 팀의 특징은 답정력인가 뭐 이런 게 없어서 엄청 헤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있어서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기능이 분명 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0초만 더 붙이면 아까 정권의 임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부제를 좀 달아서 싱크 빅, 싱크 딥, 뭐 싱크 엘즈, 뭐 리싱크 이런 식으로 5년에 큰 그림을 한번 5년에 그리셔서 거기에 화두를 잡고 중간쯤에 한번 바꾸고 그 과정에서는 디위거나 다른 거를 보는 이런 관점으로 좀 부제를 다루셔서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5년 동안 계속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뭐 이 과기 정책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뭔가 새로운 정책 아젠다나 아이디어를 던지면 실현되는데 뭐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또 제안했던데 안 통한 거 다시 꺼내서 제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 과기 정책이라는 게 뭐 매년 새롭게 뭘 제안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상한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키스텝에서 매년 이게 10대 어젠다를 제안하는 것들이 좀 쌓여가면은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우리 산하경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제 꺼내 보게 되고 뭐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걸 가지고 조만간 또 과기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가져가도 되나 지금 약간 자신감이 없었는데 오늘 자신감도 주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원장님 혹시 뭐 추가? 예. 인터넷에 질문 올라온 거 없습니까? 누가 모니터링 하는 거 있어요? 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과학기술 ODA 분야가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제언이 좀 ODA 있었고요. 분야? 예, 그 특별한 건 없었어요. 또 다른 뭐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정도. 예, 예. 네, 그럼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되는 우리 키스텝 혁신정책 어젠다를 기대하면서 키스텝 띵크 2023 우리 과학교 혁신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arm nights, long drives, nothing here but moonlight, raindrops.